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물러났습니다. 당내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결단하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후보 측을 차례로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오늘 단도직입에선 이재명 후보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렵게 기호 2번을 받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가락시장에서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찍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요.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좀 장사 어려우시죠? 네, 너무 어렵고 힘들죠. 최고입니다. 최고. 이렇게 사모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예. 그런데 첫 일정부터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벤지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뽑아서 홍보대사로 가락시장 홍보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듣기에 따라서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일정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국가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저는 가짜 진보. 우리가 이 가짜 진보를 우리 양향자 의원님 와 계시지만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책임 소재를 따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면서 당내 통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한 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요. 김 후보 교체를 위해서 단식도 불사했던 권 원내대표의 태도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경기지사 8년 했는데 또 공직생활 30년 했는데 이런 복하유용 문제 또 부인의 문제 있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깨끗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내홍은 완전히 봉합되진 않은 모양새입니다. 당내 쿠데타를 주도한 사람이 모든 걸 잊고 뭉치자고 하면 당의 미래가 사라진다면서 권성동 책임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21대 대통령 선거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고요. 대진표부터 보겠습니다. 기호 순으로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해서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3번은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서 비어 있고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6번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7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 그리고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총 7명의 후보가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 정당 중에서 늦게 선대위를 꾸린 국민의힘은 오늘 중앙선대위 임명식을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고 당내 갈등이 극에 달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좀 조용해진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당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한 당의 기류는 어떤가요? 사실 공동선대위원장은 원내대표로서 지금 자연스럽게 맡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그 본인이 사퇴 의사를 사적으로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시다시피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선거 기간 3주 남겨놓고 지금 다른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그거는 사실 에너지 낭비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거는 다수의 의원들이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켰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자리를 맡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워낙에 김문수 후보랑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굉장히 강하게 부딪혔잖아요. 예. 그리고 어찌 됐던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에 또 당의 그 과정이 이제는 넘어갔다. 이제는 우리가 1대1 구조 아니면은 뭐 확실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이런 합치는 모습, 화해하는 모습, 같이 가는 모습을 뭐 연출이라면 연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징적으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맡고 있는 측면도 있다. 네. 말씀이네요. 네. 뭐 이제 정당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권선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한 정치인 중진 의원이겠죠. 근데 이번에 1년에 5월 10일 날 그 한밤중에 벌어진 후보 바꿔치기. 거의 이제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창피해서 못 볼 상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정당 구태타라고 지칭을 사람들이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구태타라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정당 구태타를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구태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역시 친윤,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앙하고 또 옹호했던 사람 그리고 그 지도부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도 버젓이 거리로 활보하고 보란 듯이 본인은 아무 죄도 없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 보이죠. 권선동 원내대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쌍권 지도부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김문수 후보를 초유해 대선 후보를 취소한 다음에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예.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물러나야죠. 당내에서 결단하라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들이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한참 공색하고 어려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더 공색하고 어려운 선거로 만드는 데는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내대표 대선 기간에 무슨 크게 할 일이 있나요? 없죠. 없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원내 수석 부대표가 대응하면 됩니다. 라는 차원에서는 권선동 원내대표의 그 책임지지 않는 모습, 무책임한 모습 속에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파괴자로서 전혀 꺼리낌 없이 책임지지 않는 당이구나 라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이번 조기 대선 내내 보여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필패 아이콘이 됐다. 저는 그렇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자, 쌍권으로 불리면서 권성동 이제 선대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과 함께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 교체하기 위해서 여러 추진들을 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직전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에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옆쪽에 있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건 뭐 지난 주말 거치면서 이제 한풀 꺾였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의 후보가 어쨌든 등록을 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우려들을 낳았던 지난 주말까지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짚어보고 오늘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김성열 위원님, 네. 개혁신당의 시각은 뭐예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도 필요하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당내 계엄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선출된 후보를 쫓아내고 거기다가 새벽 3시에 갑자기 1시간 동안만 후보 접수를 받는 것.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당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건 혼자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혼자 저렇게 원한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같이 도모했다고 알려진 친윤계 의원들이 그 핵심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결코 좋게 보지 않아요. 그 최측근으로 알려진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권성동, 이양수, 뭐 박수영 이런 의원님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3년 당원권 정지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하지만 근데 지금은 좀 치사해도 더러워도 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만약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내리게 하면은 누가 원내대표가 새로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아직도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 친한계 의원 중에 한 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김문수 후보한테는 또 다른 리스크예요. 본선을 치러보기도 전에 내분으로 해서 자중질환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어려워도 겉으로는 화합, 통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그 분열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임명식에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 짧게 보겠습니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대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지원본부장이십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누구와 함께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김문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표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 6월 3일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 뭐 정치는 생물이고 오전 오후가 다르다 이런 말도 뭐 늘상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그에 따라서 전략도 바뀌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으나 며칠 전까지 단일화 촉구였지만 사실상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라는 취지의 단식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요. 저도 낯설어요. 네, 제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데 방금 모르겠어요. 말씀하셨듯이 김성렬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선거 국면입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선거를 치러야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과 싸우긴 했지만 원내대표를 했었고 또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선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렇게 쳐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을 겁니다. 예. 뭐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 더 앞으로 보면은 단일화에 대한 그 열망은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그거를 처리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매우 불편하고 거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원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적 절차와 과도한 무리한 이런 단일화를 시도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도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가 단일화는 꼭 해야 된다. 11일 전에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누가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결과가 10일 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은 일단은 뭐 당원들의 뜻은 전달이 됐고요. 그 뜻을 받아들인 지도부는 김문수와 함께 다시 한번 이 선거를 가다듬고 치러야 된다는 그런 무한한 책임감 또 무한한 무거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정치에서 어제까지 싸우다가 오늘 아침까지 싸우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웃는 모습은 여야 막론하고 지금까지 정치 우리가 쭉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저희가 봐왔던 모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집어서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는 글쎄 지금 할 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책임론이라든지 누가 사퇴한다든지 그거는 아마 선거 이후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오전에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하고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떠날 때를 아는 선배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초선 영남권 의원의 메시지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깔끔한 처신으로 대선 가도에 희망을 틔워달라 등의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선거가 지난 뒤에는 어쨌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 물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가 지난 뒤에 권선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필요가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어떤 전략적 선택으로 권선동 원내대표를 자리에 물러나게 하는 그런 주장 같아요. 예를 들면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라 하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그 금도는 뭐냐면 헌법의 정당이라는 것을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된 이유는 최소한의 정치람에 있어서 다투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그 생물의 금도는 민주적인 절차를 어기지 않는다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지난 5월 10일에 밤에 있었던 일들은요. 국민의힘의 정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테러 행위입니다. 그런 테러 행위를 정당에 저지른 사람들을 그대로 국민의힘이 선거 때문에 살려놓는다? 국민의힘은 그러면 빈껍데기 정당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장할 수 있죠? 권선동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0일 날 했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깨끗함과 정의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알량한 원내대표 자리를 저렇게 고집하는 거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본인이 그런 처지가 됐으면 선배 정치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이 결단하라, 물러나달라 하고 이렇게 질책하기 전에 본인이 물러나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선거 전략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신윤 지도부는 엉뚱한 한 씨에게 공을 들였어요. 원래는 당내 보수층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 한동훈 후보잖아요. 결과가 50대 43이었으면 43%의 탄핵을 찬성했던 층의 보수의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한 씨를 데려다가 품고 그다음에 밖에서 온 외부 한 씨를 품는 게 전략적으로도 맞는데 그러면 지금 한동훈 후보를 품으려고 하는데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이죠? 권선동 원내대표예요. 최소한 권선동 원내대표는 치워놔야 전략적으로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를 캠프에 융화를 시키면서 그나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거를 치를 텐데 권선동 원내대표 저기에 왈박기를 해놓으면 한동훈 후보가 올 수 있습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선거에서 망했고 두 번째 권선동 원내대표 때문에 이번 선거에 망조가 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알박기란 표현을 쓰셨네요. 네. 근데 오늘 그 박대출 의원이 좀 임명장을 받는 모습이 좀 눈길이 가긴 했는데 사실 전당대회 직후에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좀 갈등 상황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대출 의원이 임명이 됐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좀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말씀하세요.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박대출 의원이 누구냐면요. 지난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계엄은 국헌문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친윤계예요. 근데 이분을 갖다가 지금 선거의 핵심인 사무총장 자리에 앉힌다라는 것은요. 대표적인 친윤계 달래기 인사다라고 보여야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통합을 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조선시대나 이런 왕조시대에다 비유를 하면 뭐냐면 왕이 막 즉위를 했는데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문세족들이 함께 모여서 야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왕이 찬탈을 하려다가 실패로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실패로 끝났으면 이 반역자들을 처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왕권이 약해요. 이 권문세족들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꾹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겉으로는 통합을 얘기하고 있으나 아마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박대출 의원이 사무총장 겸 지금 선대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해석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왜냐하면 일단 의원 숫자도 적고요. 다선 의원 중에서 그래도 뭐 지지 기반이 본인 지역 기반이 그렇게 좀 탄탄한 사람도 박대출 의원은 그런 건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 저거보다는 이게 무슨 당내 화합이다 어떤 세력과 규합이다 뭐 화해다 이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번 대선에서의 큰 어젠다는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어떤 메시지로 이 탄핵과 계엄과 그리고 본인이 보여졌을 때 본인과 연관되어 있어 보이는 정광훈 목사의 그런 세력들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입장이 정리가 됐을 때는 그 누가 옆에 붙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신뢰 회복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 금요일에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거친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의총장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김문수 후보를 막 막아서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 뒤에 같은 의원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지난 9일이고요. 조배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또 승리의 날까지 열심히 달리겠다라고 마이크를 잡고 9일 불과 이틀, 3일 전이죠. 사흘 전에는 의총장을 막아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결국 나갔지만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신동욱 대변인도 같이 막았었는데 네, 오늘은 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머쓱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정치인의 변신은 뭐 끝이 없다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더 이상 뭐 이 질문은 더 드리지 않을게요. 충분히 다뤘으니까. 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선대위에 이름을 올릴 것이냐도 관심이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단일화가 되면 자신으로 단일화가 되면 자신이 입당해서 열심히 뛰겠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후보가 되지 않으면 입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목요일인가 밝혔었잖아요. 그런데 후보가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입당을 했는데 선대위에는 또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사한 이유가 이기려면 선거하는 사람이 직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선거를 자신도 이제 뭐 치러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는 한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한쪽 당사자가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 사양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란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 잠깐 짚어볼게요. 먼저 김성열 위원님.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서로의 포옹에서 모든 것이 말해졌다고 봅니다. 너무나 어색한 포옹이었어요. 저 포옹 자체가. 이게 진짜로 마음이 우러나서 포옹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후보는 본인이 당연히 후보가 될 줄 알고 사퇴까지 하고 나왔는데 이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떤 정치냐면요. 전형적으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위해서 감 떨어지는 거 바라보고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정치를 한 거예요. 간절하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았어요. 아니 선거라는 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더라도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후보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적인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게 전혀 없어요. 본인이 만약에 다음에라도 나올 생각이 있으면 지금 김문수 후보 도와야죠.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처음부터 정치인이 될 자격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문수 측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떻게든 가서 모셔와야죠. 직접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통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봉합이 된 것은 아니다. 겉으로만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전혀 봉합은 되지 않았고 이 책임을 따지자면은 속 좁은 한덕수도 문제지만 지금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한덕수까지 모두 다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입당을 했는데 정치 행보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뭐 어떻게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 대선에서 일단 선대위원장직은 맡지 않기로 했던 것이고. 저는 그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들을 쭉 이렇게 복귀해 보면은 본인은 요번에 빅텐트를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는 개헌을 얘기를 했었고 임기 단축. 그게 굉장히 큰 주제였거든요. 그것을 완수를 하면은 그것에 제일 신경을 쓰고 완수가 되면 난 3년 차에
나는 물러나고 28년도에 대선과 총선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약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또 다른 뭐 정치로서의 인생을 고민한다기보다는 나는 그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이상에는 정치는 안 하겠다. 예. 뭐 정계 은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짧긴 한데. 예, 한 일주일도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예, 정치는 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까요? 네, 시당초 이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기획 출마라고 얘기를 했죠. 따지고 보면 초유의 정치사 임명직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선 후보 대행을 하려고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요. 어떤 신문 사설에 하버드 나온 윤석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로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대행을 위한 출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가 며칠이 됐나 하더라도 본인이 김문수 후보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반이재명의 어떤 전선을 짜고 힘을 합쳐서 한번 우리가 막아보자라고 했으면 결과가 아주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고 불편한 과정이었으나 결과가 이제 김문수 후보로 정해졌으면 도움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이죠. 예. 부일이 됐다 하더라도. 근데 정치를 본인이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빠지는 건 애시당초 본인의 역할이 거기까지였습니다. 내가 임명직 대선 후보가 안 된 마당에 내가 가서 뭐 하겠어. 나 이제 쉴래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이번에 어떤 한 9일간의 해프닝은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 결국에는 내란행위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세력들 간의 다툼이었고 그 다툼 속에서 바뀐 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어떤 상황이고 그 점 중에 하나가 한덕수 전 총리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번 9일간의 경험 속에 바뀐 건 세 가지가 있죠. 본인의 당적, 그리고 고향, 예. 그리고 직업. 이 세 가지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고향도 바뀌었나요? 고향이 호남 사람입니다가 됐죠. 아, 예. 직업은 백수가 됐습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했죠. 90년생 김용태 의원인데 오늘 오전에 많이 뉴스가 돼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첫 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성으로 사과를 했는데 어떤 사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과오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잘못과 과오를 인정해야 된다. 뼈아프게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 전체가 함께 사과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김용태 의원이 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당 전체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 메시지를 누가 얘기하는 게 중요하냐면 일단은 비대위원장, 신임 비대위원장이 저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는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가 저 얘기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글쎄요. 굉장히 많은 그 선거 기간 동안 공격을 받을 테고 그 공격을 떠나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만약 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를 김문수 후보가 본인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보였을 때 조금이나마 우리가 선거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오늘 오후 현충원에서 기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논의해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조금 의견이 합치가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김용태 위원장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얻고자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올드워싱, 그리고 두 번째는 반성워싱 이렇게 보입니다. 이 워싱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 친환경 제품인 척 위장하는 걸 우리가 그린워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올드워싱은 뭐냐?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것처럼 위장하려는 것. 지금 최연소 국회의원을 비대위원장을 시킨 것 자체가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그 본인의 올드한 스타일과 정치색을 빼려는 거예요.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거든요, 김용태 위원장이. 근데 그렇게 해서 올드워싱을 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인데 김용태 위원장은 계엄에 대해서 지금 잘못했다 사과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 우리 사과했어, 우리 반성했어라고 위장하려는 반성워싱이다. 이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걸로 그냥 끝까지 가려는, 국민들을 속이려는 행태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워싱. 예. 김문수 후보가 뭐 논의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금까지 보면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전향적으로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아마 내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이 나이가 차면은 변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건 논의해보고 생각해보고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해도 전 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태 의원의 저 단어를 받고 저 주장을 받고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다시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이 보인다면은,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 다 압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예. 얘기할 때 그 과정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 23일 남았고요. 오늘 이제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22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나타내지 않고 있고, 분명한 입장이란 게 이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거든요.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도 늦고요. 앞으로 저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를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으나, 권선동 원내대표가 당내의 민주주의를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책임을 안 묻고 등용한다는 거. 이 자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 수호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정도야 뭐, 이 정도 파괴하는 거야 뭐 우리가 이득을 얻는다면 용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집단인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얘기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에게 핍박받았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옹호했던 탄핵 반대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슨 탄핵을 찬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을 긋는다? 저는 그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국민을 대하는 자세는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그게 즉시로 이루어져도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하는 모습들 그 자체로 이미 출당, 뭐 예를 들면은 뭐 제명 이런 논의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김용태 젊은 의원의 비대위원장 선출로 상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다. 예. 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론하시겠어요? 네, 예. 반론할게요. 그 한두 사람, 물론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후보의 말과 이런 중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당원들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을 100%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말을 해왔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그것이 뭐 잘 전달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그리고 젊은 층들 그리고 보수 진영에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기사에서도 언론 신문에도 났었는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아시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뛰고 있지는 않지만 요구 조건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당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 모습만 보면서 국민의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아마 향후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것을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이제 이 3주면 끝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이후에 당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진영과 당은 어떻게 다시 살아남을 것이냐, 재건할 거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될 텐데 이 대선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도 늦지 않았냐, 늦었죠. 지금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느냐, 소용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진정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 2번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언제냐면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불법 계엄 사과하세요. 라고 했을 때 혼자 안 일어났잖아요. 예. 혼자 안 일어나가지고 사과 안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번째,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이제 계엄 잘못한 거 인정하겠다. 일성으로 냈었을 수 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그 비대위원장이 입을 빌려서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정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 자, 오늘 후보들의 첫 유세들을 한번 쭉 정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나서 각기 장소도 다르고 첫 메시지의 내용도 다릅니다. 쭉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바로 이 국민 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젖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 정말 밤새도록 뛰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해법을 찾는다는 결기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의 길을 지켜내야 한다. 예.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이슈로 갈까 하는데 김성열 위원님, 다른 당의 후보에 대한 평가도 좋고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왜 저것을 선택했고 왜 저런 메시지를 냈는지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재명, 김문수 두 분 그 선거 유세 첫 일정 잡으신 거 매우 잘하셨습니다. 거의 모범 답안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장소도 그렇고요. 다만 20년 전, 30년 전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너무 진보합니다. 우리가 삐삐 들고 다니던, 호출기 들고 다니던 시절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동안 왜 정치만 변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시장 가서 어묵 먹고 이런 것들이 민생이 아닙니다. 진짜로 24시간 동안 돌고 있는 우리 산업 현장 가가지고 그거를 살펴보고 밤 12시에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민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생에 있어서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로는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민생 경제가 매우 힘들고 아마 김문수 후보는 저 시장을 찾아가면서 가장 본인이 겪어왔고 살아왔던 인생의 서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간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평가는 있지만 결국에 근본으로 돌아가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고 굉장히 투쟁자로서 그 민주화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낮은 곳에서 시작을 했던 분 아니겠어요? 아마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가락시장을 찾아가서 그 서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그 광화문에서 이 출마 선언을 한 이유는 지금 이번 선거의 구도 자체는 내란 기득권과의 싸움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 내란의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짜 대한민국은 이 내란의 종식을 위한 6월 3일의 투표가 완결이 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다라는 예. 점에서 광화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파면을 요청했던 그 국민들의 빛의 어떤 열망들을 대변해서 본인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했죠. 첫 번째, 10월 3일 날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부 친위 구테타. 두 번째, 5월 10일 날 있었던 쌍권 지도부의 정당 구테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있어서 5월 1일 저질러졌던 사법 구테타. 이 내란의 기득권들과 싸워서 이걸 철저히 종식시키지 않으면 경제도, 성장도, 민생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는 저는 광화문에서의 출정식은 굉장히 결기를 다진 부분이다. 다만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물론 민생 경제, 시장 대통령 좋지요. 근데 좀 매칭이 안 돼요. 노동운동을 평생 해왔던 분이 갑자기 경제 대통령입니다. 시장 대통령이다. 하는 거는 좀 그냥 이 내란에 대한 옹호 세력으로서의 이미지에서 탈출하려는 그런 어떤 그 미사 어구적인 메시지에 불과한 것 같아서 좀 매칭이 안 되는 조금 입에서 겉도는 그런 출마 같았고요. 이준석 후보는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음을 24시간으로 본인이 몸을 불살리겠다라는 점에서 아마 요수, 특히 호남, 본인이 아꼈던 호남에서 이 첫 출마 선언을 한 것 같다라는 점으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고요. 저희도 한 20여일 남았으니까 내일부터 공약도 최대한 한번 비교를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정과 메시지도 분석을 해보고 또 후보나 후보 측 인사들 인터뷰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5대0 라이브가 되겠다고 공약을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공약을 해버렸네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내란 혐의 세 번째 재판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어제 페이스북에는 장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내야 한다며 단결해서 승리하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법치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오늘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했던 발포 명령과 2차, 3차 계엄 관련 증언이 나왔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하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에는 권진 법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혹시 광복권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오는 수요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왔고요. 또 점심 식사를 위해서 돌아갔다가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법원에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여러 개를 던져봤는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연단했던 의원이 대선 후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계엄해제 의결 뒤에도 두세 번씩 계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오후에 직접 발언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입장 표명도 없었고 역시나 사과도 없었고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권선동 원내대표와 거의 흡사한 모습이죠. 사과도 없었고 발언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상 저런 이 법원의 출두 첫 모습이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겁이 많다. 본인이 정말로 확신범이라면 본인이 한 비상계엄이 떳떳하다면 왜 취재진 앞에서 말을 못하죠?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본인이 재판부에서 얘기했듯이 자기는 떳떳하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했던 것이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상대적으로 보면 지지자들이 있는 데서 본인을 환호하는 데 있으면 아주 마음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참 겁이 많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두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많이 긴장한 듯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나에게 있었던 특혜, 대통령으로서의 특혜가 조금씩 사라지고 본인이 하나둘씩 쳐놨던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법부의 많은 비호 세력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기 시작했구나.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아서 아마 저는 어떤 전략적인 침묵보다는 불쾌함에 있어서의 침묵이 더 강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재판 출석할 때 기자들이 물었던 오후 질문은 체포조 명단에 있던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계엄 해제 의결 뒤에 두세 번씩 계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라고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오후에 직접 발언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자신이 수사해서 기소한 많은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선 적은 있었고 우리도 꽤 봤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포토라인에 선 거는 처음이네요. 굉장히 많이 달라진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재영 의원은 어떻게 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저런 모습이 이제 포토라인에 선다든지 아니면 법정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야 된다든지 저런 건 우리가 다 예견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소영전 대변인께서 겁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겁이 없다고 판단하고 싶어요. 겁이 없다. 겁이 없죠. 겁이 많았다면은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예.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저 법정에 나오면서 말을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수없이 봤기 때문에 마이크 들이댔을 때 대화하는 사람들 뭐 몇 명이나 봤습니까? 근데 어제 SNS인가요? 그 후보가 정해졌을 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건 또 왜 하셨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 믿고 단결하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고요. 당내에서 난감해하는 입장도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김성열 위원님, 오늘 이제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볼게요. 네. 취재진의 팔을 경원들이 잡아 끌는 모습도 있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렇게 하는 거 사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 원래는 저 정도 상황이 됐으면요. 기자들이 붙기 전에 본인이 딱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는 이미 일찌감치 나왔고요. 근데 다만 저분은 아직도 본인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한 일로 인해 가지고 헌법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짓밟혔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다니실 수 있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네. 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어제 입장 올린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 이제 공개 출석 하루를 앞두고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가 확정돼서 등록한 바로 그날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내면서 이번 경선은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 모든 후보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 네, 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당의 상황과는
괴리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 허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2.3 그 비상계엄 불법계엄 이후에 본인이 밝혔을 때 한동훈 당시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를 보고 내일 안에 자백이다고 얘기했어요. 예. 당시 얘기했던 것들이 자백인데 저 페이스북에 보면 참 이게 좀 이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면 논리적이지 않은 건지 솔직한 건지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 또한 이 과정 겸허히 품고 손 맞잡아야. 그럼 본인이 이 과정을 설계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뒤에 있었다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 또한 이 과정 겸허히 품고 손 맞잡아야. 저는 이 부분에서 이번에 한덕수 이 전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의 친윤 지도부의 정당 쿠데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건강해 보입니까? 국민의힘에 지난 5월 10일에 새벽에 있었던 거의 후보 탈취와 취업 사기에 준하는 그런 과정들이 건강한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래서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행위에 우두머리답다라고밖에 평가가 안 되는 글들을 남겼다는 거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텍스트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보면은요. 사실 저 사진하고 이름하고 전 대통령만 빼면 맞는 말 아니에요? 만약 우리 당의 어떤 원로가 이번 경선을 통해서 굉장히 큰 격렬한 논쟁, 그러니까 뭐 이상한 부분이 있었지만 당원들이 다시 회복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함을 보여줬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후보들께 깊은 경의를, 왜냐면 모든 후보들이 또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고 나경원 모든 사람들이 이 민주적이지 못해 보이는 절차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 이거는 아까도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건데 다 끌어안아야죠. 기분은 상했고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텍스트만 보면은 사실은 저런 말들을 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저 말을 했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서 또다시 얼굴과 이름과 목소리가 나오느냐에 대한 우려는 당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라면 국민의힘이 5월 10일 날 새벽에 했던 1시부터 4시까지 했던 행위가 건강한가요? 결과론적으로 당원들이 바로잡은 것은 그 당원들의 선택일 뿐이지 격렬한 논쟁이라는 것들은 지도부가 보여줬던 그런 행위들이에요. 근데 그런 행위들이 결과론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버리면 저는 저 부분을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당원들이 이거를 다시 바로잡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함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지 않고 어떤 원로가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그 원로의 어떤 캐릭터가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말이라는 게 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그 텍스트만 봤을 때 뭐 나쁜 단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시점에 또 목소리를 내냐는 오히려 우려하는 사람인데, 저 텍스트만 봤을 때는 진짜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 본인을 포함해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많은 사람들과 손잡았으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유불리를 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 내에서는 입을 다물라라는 좀 격한 반응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게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난감하다는 표현도 아까 쓰신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방송에서 다른 단어는 못 쓰지만 불리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즉문즉답하셨네요. 예. 불리한 거죠. 예.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자막으로만 계속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을 했었고요. 대법원이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청문회는 14일, 오늘이 12일이니까 모레 예정이 돼 있었고, 대법원은 재판 관련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따라서 청문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 정도 하죠. 오늘 많은 내용들을 짚은 것 같습니다. 후보들의
일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약도 분석할 것들이 많아서 매일 하나씩 혹은 여러 개씩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직자였던 제가 선대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많이 물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가 폭정을 하고 12.3 내란으로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내란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은 각오로 서게 되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일상을 잃어버렸을 때 매일 이분의 얼굴을 봤고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국민 영웅이라는 별명도 붙었고 또 여러 외신에서도 여러 평가들을 했었죠. 질병관리청장에서 물러난 뒤에 지난 3년간 소식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은경 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예, 매일 보던 얼굴이었기 때문에 퇴임한 뒤에는 무엇을 하실까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학교에 계셨다면서요? 네, 23년부터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주로 학생 교육,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도 이제 교수직을 갖고는 계신 거네요. 네, 현재 교수직 유지하고 있고 예. 연가 내서 선거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선거 기간 중에는 연가를 내셨고요. 네, 네, 네. 네, 오랜만에 후배들, 학생들 만나보셨겠네요. 네, 네. 저도 한 40년 만에 학교로 돌아갔더니 굉장히 변한 게 많이 있어서 아직도 적응 중에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정치권에서 작년에 총선도 있었고요. 여러 제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총선 때는 비례대표직을 고사하셨다면서요? 제가 대학에서 저의 현장 경험을 잘 살려서 교육도 하고 좀 부족했던 정책 연구를 하는 게 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선에는 꼭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판단하신 계기가 12.3 비상계엄으로 일상의 불편함이라고 할까 아니면 큰 장애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마 12.3 내란이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선대위원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기 대선도 없었겠죠. 예. 네. 근데 12.3 내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렵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나 민생 경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했고요. 탄핵이나 아니면 파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 내란이 지속되는 걸 보고서 우리 사회 제도가 이 내란 하나를 극복을 못하나 또 이 내란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순간에 전화를 주셔서 흔쾌히 참석하겠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예. 그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일상이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불법적인 그런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다 후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면에서 다 후퇴했다. 네, 예. 네. 특히 무슨 가치 외교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익이 오는 것도 없었고 또 본인들은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지만 권력을 굉장히 사유화하고 또 헌법도 위반했던 거고요. 예. 또 의료나 교육 문제도 해결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하고 의료 대란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연구자다 보니까 연구비를 갑자기 5조를 삭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야 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그런 연구계의 생태계, 특히 연구 인력 양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불편, 부당함을 네. 느끼셨을 것 같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첫 마디가 뭐였나요? 그거는 이제 당에서 관계자가 전화를 주셔서 예. 네, 제가 흔쾌히 하겠다라고 고민을 좀 하고 가족이랑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하고 상의를 하고 참여를 하겠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하고 나서 그러면 바로 이제 만나신 건가요? 아니면 통화를 하게 되신 건가요? 그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그날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셔서 그때 처음 뵀었습니다. 그때는 경기지사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지난 만난 거예요? 대선의 대선 후보로서 대선 후보 때요.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셔서 현장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도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당 관계자가 전화를 했었고 네. 그걸 수락을 하고 직접 만난 건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의 만남 이후에 처음이네요. 선대위 출정식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면은 그렇습니다. 그럼 3년 만에 만남이네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만나게 되면서 어떤 생각들, 왜냐하면 여러 이제 평가들이 사회적으로 있으니까 가장 크게 달라진 생각이랄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현장 투어를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가깝게 이제 대화도 하고 또 국민들을 상대하는 것들을 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계속 이미지를 봤기 때문에 좀 차갑고 약간 거칠다라는 그런 평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치적인 공격으로부터 생기는 약간의 그 오해의 이미지가 또 있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소년공에서 시작을 해서 행정부 또 입법부를 거쳐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다 보니 여의도의 문법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언어를 쓰시는 것들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현장 투어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분은 현실적인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공직자다 보니 그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머릿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성남시장이랑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경험을 가졌고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적인 경험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보니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라거나 아니면 위기 극복하는 능력이라거나 이런 역량들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민원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같이 모여서 하는데 쌀이 5부대가 오는데 그게 부족하니 3포대를 더 달라라는 그런 얘기부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자기를 부양하지 않는 딸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뭐 이런 얘기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민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잘 경청하고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그렇지 않는 거는 이제 정책이나 제도로서 하겠다라고 답을 주고 또 그걸 꼼꼼하게 공약에 반영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의료대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비상계엄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하셨으니까 비상계엄 뒤에 포고령이 있었잖아요. 포고령. 포고령 중에 전공의에 대해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문구가 굉장히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의료인으로 저 포고령 1호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포고령을 보고 처음에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인에 대한 인식이 그런 처단이라는 용어로 잘 나타났고 왜 그렇게 소통 불능이었는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전공의들이 모두 다 사직 처리가 돼서 복귀할 의료기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그래서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있구나.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의 포고령이었다. 네, 네. 예, 그 의료대란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됩니까? 어떤 공약적 제안을 하시겠어요? 현재는 저는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국민들하고의 소통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정책의 재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의료인이다 보니 의료 대란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 단순하게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초고령화도 있고 또 의료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고 또 의료 기술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의료인들의 근무 행태도 바뀌고 국민들의 의료 수요도 다양해져서 고령 어르신들의 재택의료나 이런 돌봄에 대한 의료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예. 이런 환경 변화를 좀 더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20,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의료 개혁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병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의료 인력은 어떻게 할 거냐, 의료의 전달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재원은 어떤 재원으로 확보할 거냐라는 것들이 좀 더 유기적이고 또 포괄적으로 다뤄져야만 해결이 가능하지 의대 정원만 분리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 복합적인 해법 안에는 의료인의 그러니까 인력 증원 네. 문제도 담겨 있어야 된다고는 보시는 거예요? 의료 인력을 증원을 하더라도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필수나 지역이나 공공의료에서 이 의료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나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이 같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요. 예. 또 의료 인력이 이제 그 배치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고 특히 이제 보건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라는 걸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수기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좀 거쳐야 정확한 규모를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00명은 왜 나왔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예. 네. 한번 추정해 보신 적은 없어요? 왜 2,000명일까? 그 아마 이제 세 개의 용역 연구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그 세 개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2,000명을 딱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없고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도 알 수는 없고 모든 의료인들이 궁금해합니다. 2,000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예. 차기 정부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은경 본부장에게 그 역할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아직은 대선이 22여일 남아 있어서 대선의 결과를 가지고서 뭔가를 그 가정에서 대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좋은 방안을 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그 의료인으로서 또 대학에서 연구자로서 많은 기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대학에서 기여를 하겠다는 건 학자로 돌아가시겠다. 현재 저의 소망은 이제 국민들하고 똑같이 6.3 대선으로 그 정권을 교체하고 그래서 내란을 정말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저의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고요. 예. 저의 일상은 이제 학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2022년 5월에 퇴임하실 때 모습을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커다란 보람이자 영광이다라고 하고 뭉클해하는 모습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날이 갈수록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모습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안쓰럽다는 생각들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가는 저 사진입니다. 2020년 1월에 첫 브리핑 때와 점점 이제 머리가 희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뀔 무렵에 다음 정부가 곧바로 정치 방역을 했다라고 폄훼를 했거든요. 그때 소회를 좀 들어볼까요?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을 하는데
이제 많은 의료인들 그리고 또 공직자들, 뭐 소방, 경찰을 포함해서 보건소, 뭐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특히 국민들께서 그 위기 극복에 많은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국민들의 노력으로 한 그런 내용 성과들을 이제 정치 공격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이 사실 많은 타격을 입었고 지금도 그때의 그런 타격으로 인해서 그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의 심경은 충분히 또 감안을 하셨을 것 같고 네. 또 굉장히 고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대응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팠고 예. 방역과 민생을 어떻게 균형점을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좀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민생 투어를 현장을 나가봤더니 그 코로나 때 입은 피해가 좀 더 회복되기도 전에 또 내란이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더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빨리 민생을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예. 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 이렇게까지 많이 만나본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직접 뵙기는 어려웠고요. 예전에는 이제 민생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예.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방역도 중요하지만 민생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소상공인들 지금 만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로 하세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네.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빨리 민생을 회복하고 또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뭐 공약도 더 추가로 개발될 필요도 네. 있고요. 정책적으로 제도 변화가 좀 있어야겠네요. 아마 다음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예, 가장 민생과 경제 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123 계엄, 12.3 계엄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그 피해가 회복되기 이전에 다 회복되기도 이전에 비상계엄으로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그 소상공인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위로의 말씀 혹은 어떤 그 선대위원장으로서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우리 경제를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경제가 튼튼해야 우리의 예. 경제도 튼튼하고 우리의 일상도 평화로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19 때 너무 고생 많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이번 대선을 통해서 좋은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민생을 좀 더 따뜻하게 보듬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책적 준비가 돼 있거나 지금 개발 중인지도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계속 그 부분 공약을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 경제 쪽은 저의 전문 영역이 아니어서 예. 그쪽 공약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대선이 끝난 뒤에 정은경 위원장의 역할 앞서 학교로 돌아갈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방역의 책임자 혹은 뭐 그 이상의 다른 역할들이 필요하다면 맡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 제가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코로나까지 감염병 위기 때마다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 경험들이 유용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의 역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의 역할을 다 하고 저희 질병관리청 후배들, 저희 동료들과 함께 도울 수 있는 건 열심히 돕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여러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감염병들이 앞으로도 우려가 되는 내용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굉장히 세계 인구가 많아지고 또 도시가 커지면서 접촉의 빈도가 많아지고요. 또 동물하고의 접촉도 많아지면서 동물의 감염병이 사람에게 넘어올 수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밀집된 인구를 통해서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신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이런 감염병에 대한 대비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재정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은 그런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고 판단하시고요. 글쎄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정부 내에서의 우선순위나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계획된 만큼 재정의 투입이나 인력의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되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여러 현장도 많이 가시고 일정이 바쁘실 텐데 또 선거운동 첫날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선거 전에 다시 한번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은경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빠, 이런 생각 자주 하잖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시간은 빠르고 인생은 짧아. 10년도 순식간이죠. 그래서 인생은 좋은 것으로만 채우기에도 부족해. 좋은 것을 보자. 좋은 것을 먹자. 좋은 시간을 보내자. 이런 것들이 모여 좋은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 옳은 말씀입니다. 짧은 인생을 좋은 것으로. 컬리. 몇 번 입지도 못했는데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아깝다. 짧아진 봄이 제대로 체감되는 요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스타일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넥소.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내란 혐의 피고인이 국민의힘을 향해 던진 한마디입니다. 길지 않은 글에서 우리를 11번 언급했고 함께는 6번, 다시는 5번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탄핵된 피고인이자 1호 당원이 자신과 국민의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당 안에선 난처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면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한편으론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지킨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계엄에 사과하겠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피부 속 마이너스 0.08mm 뿌리 수염까지 미리 절삭. 자신감 있는 완벽한 나를 만나는 쉐이빙. 나를 더 대단하게 필립스 i9000 프레스티지 울트라.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갓 내린 얼음으로 갓 만든 시원함은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딸, 뭐?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타이어, 본질에 대하여. 넥센 타이어.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